자, 이스라엘 역사 오늘은 사마리아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45년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즉위하면서 그는 북쪽의 그 우라루트를 점령하고 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에 대한 확장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장 정책.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쪽에서 항상 아시리아 세력을 견제하거나 완충 역할을 하던 아람이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직접 아시리아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은 당시 최강인 아시리아 제국과 대치하는 어떤 그런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거나 혹은 또는 제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주전 732년부터 332년까지 대략 한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마리아 멸망은 단순한 사마리아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디글랏빌레셋 3세가 즉위한 다음에 그가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정책을 전개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글랏빌레셋 3세는 주전 744년부터 727년 사이에 아시리아 제국의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아시리아 제국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광개토대왕과 같은 그런 성격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는 자신의 전생을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바쳤던, 그러니까 대단히 호전적인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글랏빌레셋 3세는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다시 정복했고 그리고 우라루트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왕을 아시리아 사람으로도 바꾸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세력이 약화되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디글랏빌레셋 3세가 즉위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주전 744년 7세기 중엽부터 이제 세력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글랏빌레셋 3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아시리아 영광 회복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글랏빌레셋 3세 때문에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이 다시 아시리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고 그 우라루트가 겁을 먹고 바벨론은 아시리아 사람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래서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우라루트, 남쪽의 바벨론, 그리고 서쪽 지역, 그러니까 모든 사방에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 관한 아주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 관한 많은 왕실 비문, 그리고 연대기적인 기록, 그리고 서신, 그리고 행정 문서, 그리고 여러 벽화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디글라필레세 3세에 관한 그 연대기도 보존상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디글라필레세 3세의 연대기적 문제가 있다. 연대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정보, 즉 특별히 크로놀로지, 연대 구성에 있어서 그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디글라필레세 3세의 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자신이 전쟁하는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했고 그 역사를 팔루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쟁의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기록하는 팔루. 그러니까 그 이 디글라필레세 3세의 첫 번째 팔루는 그의 즉위해입니다. 그가 즉위하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글라필레세 3세는 또 자기 이름이 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아마 필레세르의 아마 그 축약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디글라필레세 3세가 왕이 되는 과정은 반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46년에 그 역사 기록인 에포님이라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디글라필레세 3세가 왕이 되기 2달 전에 칼라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글라필레세 3세는 반란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디글라필레세 3세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의 아버지에 관한, 디글라필레세 3세의 아버지에 관한 상반된 두 개의 전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아수르에서 발견되어진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의 왕인 아다드 니라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글라필레세 3세의 아버지는 아다드 니라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이 디글라필레세 3세는 그 아다드 니라리가 아니라 아수르 니라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 디글라필레세 3세의 아버지가 아다드 니라리인지 아니면 아수르 니라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중 하나가 서기관의 실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틀리게 기록한 것이다, 두 가지죠. 서기관의 실수,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틀리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 역사가들의 역사 결과, 연구 결과, 그리고 이 아수르 역사의 대가인 하임 타드모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 디글라필레세 3세는 아다드 니라리 3세의 아들이고, 이겁니다. 디글라필레세 3세는 아다드 니라리 3세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수르 니라리 5세의 형제로 보인다. 이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따르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디글라필레세 3세는 아다드 니라리 3세 통치 말기, 즉 그가 대략 한 40세 초반에 왕이 올라서 60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말기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아버지 출생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뭐 서기관의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의도적 실수일 것으로 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수를 의도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다돈니라리 3세 혹은 아스론니라리 3세 이렇게 아스론니라리 아들, 아다돈니라리 아들 두 가지 다른 게 발견됐다는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기록에서도 특히 왕실 비문 로열 인스크립션에서 단 한 곳에도 티글라필레세 3세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았다. 이건 매우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글라필레세 3세의 어떤 애매모호한 왕의 계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다론디라리 3세가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라루트와의 전쟁을 성공합니다. 우라루트는 오늘날 이락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우라루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우라루트와 전쟁에 성공한 다음에 디글라필레세 3세는 이집트 국경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이스라엘까지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8년에 아즈리야우가 격퇴된 후에 하맛, 다메섹, 비블로스, 두로 그리고 사마리아가 디글라필레셋 3세에게 자진해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34년에 디글라필레셋 3세가 시리아, 페니키아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하는 가자 지역까지 진격해서 이 가자를 약탈하고 이곳에 자기의 신상까지 세웠다 이렇게 사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가자의 왕이었던 하누누가 티글라필레셋 3세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도시를 버리고 어디로? 이집트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시리아하고 중간에 여기에 이제 팔레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집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이 남아 있었을 때는 이집트의 완충지대였어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아시리아가 이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직접 대면하는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강이 이렇게 맞부딪혔다는 거죠. 이거는 국제 정세상으로는 매우 갈등의 시기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티글라필레셋 3세가 이제 가자 지역에 엠포리움이라고 하는 소위 무역센터 비트칼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영어로 엠포리움 무역센터를 이 가자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와의 국경에서 아시리아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은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의 반란으로 인해서 점점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이게 서로 마주치는 이 국경에 이제 어떤 주둔지를 건설하는 게 이 팔레스틴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주둔지 건설이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733년 32년에 아시리아는 반란자들과 어떤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마친 후에야 자기들의 어떤 그 전쟁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반란의 주동자들은 다메섹의 라히아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르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히아누의 반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래서 그는 이제 두로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들은 733년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를 45일간 포위하였지만 다메섹은 함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732년 1년 후에 다시 아시리아 군대가 다메섹에 나타났고 이때 다메섹은 함락되었다. 그래서 주전 732년은 아람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는 732년에 종족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보통 721년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 10년 전에 아람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됐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니까 남쪽의 유다는 아시리아의 엄청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전 733년 32년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두로왕 히람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가 두로를 점령하지 않고 두로에 속한 도시를 점령하자 히람은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베가는 죽고 호세아에게로 왕권이 넘어갔고 호세아는 봉신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틴과 시리아에 대한 또 다른 전쟁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친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전 730년에 디글랏빌레셋 3세가 시내 반도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랍 사람인 EDB1이라고 하는 를 지역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집트 국경 수문장이라고 하는 관직을 줍니다. 국경의 수문장. 그래서 시내반도 지역을 컨트롤하게 됐고 그리고 이 시대에 메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아랍 부족과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 3세와 아랍과의 갈등이 이 시내반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730년경부터 이제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불이라고 하는 왕의 등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불왕. 그래서 이것은 데길라빌레셋 3세가 아시리아적 영토 확장, 그리고 또 제국의 어떤 기초를 놓은 그런 왕,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돼서 이스라엘의 므낫세와 베카 그리고 호세아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이 그 디글랏빌레셋 3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의 업적과 그의 활동의 계가는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게 됐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 3세는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의 기초를 놓으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계획 아래서 이제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도 그가 수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글랏빌레셋 3세의 아주 본격적인 그런 영토 확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대다수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라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을 받아 제국의 봉신 국가나 속주가 되었다. 즉 아시리아 제국이 점령 지역을 관리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봉신이에요. 배틀 스테이트. 또 하나는요 속주예요. 프로빈스입니다. 봉신은 그 로컬 킹이 있어요. 그런데 속주는요 그 아시리아가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신은 항상 이 아시리아의 세금을 잘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봉신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거기에 아시리아 관리를 파견하는 속주 형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 시대 때의 아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작은 그런 군소 국가들은 전부 다 봉신이거나 속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자연히 사마리아는 열강의 간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므나헴은 747년부터 737년까지, 그리고 유다 왕 아사랴 왕 39년에 왕이 되어서 10년 통치를 합니다. 므나헴 때의 특이한 상황은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므나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15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각 부자들로부터 특별 세금을 1인당 50세겔, 즉 은 대략 한 570g 정도, 그러니까 0.5kg 정도씩을 세금으로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기록, 디글랏빌레셋 3세의 기록에 그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쿰후의 쿠시다 슈파, 다마스쿠스의 르신, 사마리아의 므나헴, 여기 등장하죠. 사마리아의 므나헴. 쭉쭉쭉쭉쭉쭉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디글랏빌레셋 3세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여기에 쿠시타슈피, 르신, 그 다음에 므나헴, 그 다음에 시람, 그 다음에 시비티 비일리, 그 다음에 우리키, 그 다음에 갈그미스의 피스리스, 그 다음에 하맛의 인릴, 그 다음에 사말의 파나무라. 파나무는 유명한 자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고르굼의 타르 훌랄라,
타루훌랄라, 그 다음에 밀리타네의 술루말, 이런 여러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것은 열왕기하 15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사건을 성서 밖의 역사 기록으로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이 역사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에 그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비트 후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가 그 주변 국가에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후무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카드는 비트후무리아, 그런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글랏빌렛의 또 다른 기록에서도 역시 비트후무리아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디글랏빌렛 3세 서머리 인스크리션 제4 컬럼에 15에서 17행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하셈 때 조공을 받았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비트후무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하셈 다음에 부가히야입니다. 문하셈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가 군대 장관 베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반란에 의해서 부가히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히야가 군대 장관 베가의 반란에 의해서 그 이제 왕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베가는 원래는 이 사람은 상속된 왕이 아니라 반란에 의한 거죠. 아사리아 왕 제 50년의 왕이 돼서 2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바로 디글랏빌레세 3세가 다시 쳐들어와서 이온, 아벨벤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그리고 갈릴리, 납달리 등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디글랏빌레셋 3세 때였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건이고요. 이것은 디글랏빌레셋 3세의 서머리 인스크립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머리 인스크립션에 보게 되면 쭉, 그래서 나는 쭉에서 보면 여기 오므리 왕조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국경에 있는 아벨 이런 지명이 이제 깨져 넓은 하사엘 왕국의 땅을 아수르에 병합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땅 이에 속한 모든 도시들을 나의 이전 전쟁에서 파괴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의 16지역을 완전히 파괴했고, 거기로부터 X명의 포로를 잡아왔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625명, 또 어디로부터 X명, 또 650명, 그리고 또 야트비트에서 X명, 그리고 사로 시작하는 도시에서 656명을 잡아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로 시작되는 것이 이게 사마리아일 확률이 크고,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디글랏빌레셋 3세의 비문의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왕은 1세, 2세, 3세는 후대의 역사가가 붙인 거예요. 그냥 기록에는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제부터 도시 이름이 나오죠. 이온, 아벨 벤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디글랏빌레셋 3세의 서머리 인스크립션에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가 때에 아람왕 르신과 연합해서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베가는 호세아의 반란에 의해서 다시 왕권을 빼앗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 기록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디글랏빌레셋 3세의 연대기 애널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셋 3세의 서머리 인스크리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약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디글랏빌레셋 3세가 갈릴리를 공격하고 또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5장 29,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셋 3세의 연대기 애널 18번, 애널 24번, 그리고 그의 요약 비문 서머리 인스크리션 4, 그리고 서머리 인스크리션 9, 이 세 기록에 다 등장하는 그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만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디글랏빌레셋 3세가 길르앗을 점령하고 백성을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15장 29절, 역대상 5장 6절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서머리 인스크리션 13번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가가 폐위되고 살해된 후에 호세아가 왕위를 차지한 열왕기하 15장 30절의 이야기가 서머리 인스크리션 4번, 9번, 그 다음에 13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서 보듯이 적어도 하나, 둘, 세 사건은 성경 플러스 디글랏빌레셋 3세의 기록에도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디글랏빌레셋 3세의 애널이나 서머리 인스크립션 등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이 전체를 통해서 디글랏빌레셋 3세와 그 다음에 므나헴 때부터 시작해서 또 부가히야, 베가, 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재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역사 기록과 성경과 비교 연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성경 밖의 기록과 성경의 기록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료 가운데 하나이고,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역사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는 한국에도 방문하셨던 하임 타두모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미 작고하신 분이시고 저의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보는 것이 호세아 통치 때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최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거죠. 반란으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베가는 아람왕 르신과 공모해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호세아는
플러스 르신은 오랜만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람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봉신 국가가 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보면 남을 괴롭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다가 아람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봉신 국가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이 르신과 이 호세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했고, 그 다음에 디글랏빌레셋의 3세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서머리 인스크립션 4번, 서머리 인스크립션 9번에서 그리고 또 13번에서 볼 수 있는데 9번과 13번의 관계는 서로 카피본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 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 기록이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나는 이 오므리 왕조에게 속한 것을 점령하여 아수르로 가져왔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사라바니에 있는 내 앞으로 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디글랏빌레셋 3세의 기록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에서 호세아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실 때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여기 꺽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표시는 뭐냐면 원래는 이 부분이 깨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료를 통해서 다른 역사 기록을 통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거를 복원했다는 거죠. 리컨스트럭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역사 기록을 근거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호세아, 이 복원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스페이스 면적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레터 수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를 다 따져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이 호세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 사라비니아에 있는 디글랏빌레셋 3세를 아련한 것이 그 통치 첫째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전 722년보다 2년 정도 이른 724년에서 23년경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북왕국이 멸망한 게 언제냐? 722일 이게 오늘날 보편적인 연대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보다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724, 3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또 뒤로 720년에서 721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720/1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 다 알려고 720년부터 721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표시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력이 우리가 흔히 9월이 신년이에요. 혹은 또 3월이 신년이에요. 9월부터 신년으로 따져보면 두 해에 거쳐서 되고 3월부터 신년이 돼도 두 해에 거쳐서 그 해가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어떤 끝에 가면은 한 해를 넘겨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유럽 국가나 또 미국의 대학들을 보면 2018, 19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2018년 가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나는 거예요. 두 해에 걸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가 다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호세아로부터 조공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이집트의 소라고 하는 왕과 결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호세아 제9년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3년간 포위한 다음에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반란은 어떤 거냐? 첫째는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조공 거부.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 그 아시리아의 적대 국가에는 이집트와 이 소위 협력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반란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조공바치지 않는 것,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허락 없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봉신국가나 또는 속주는 아시리아의 적은 다 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사마리아를 이 호세아 왕이 이제 이집트의 소와 결탁한 것. 왜냐면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원수 국가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이집트의 소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 반란이었다. 그래서 살마네살 5세가 사마리아 쳐들어와서 3년간 포위한 다음에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사마리아는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누가 점령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 때 사마리아가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 왕의 비문에는 사르곤을 사마리아 점령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점령자,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한 자, 아수돗과 시누히티를 파괴한 자,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쭉 해서 지역의 7왕을 정복한 자. 이건 뭐냐면 사르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파이, 자기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사마리아를 점령한 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사마리아는 살마네셀 5세 때 공격을 시작해서 개시를 한 거예요. 사르곤 2세 때 종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누가 점령을 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다양한 견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그 성서의 기록과 아시리아 기록 사이의 차이점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서 5세가 전쟁을 시작한 후에 사르곤 2세가 마무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리아가 점령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속주, 하나는 봉신국가다. 봉신국가는 세금만 잘 내면 그 지역 로컬 킹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봉신국가가 반란을 일으키면 속주가 되는 거예요. 속주는 그 지역에 어떤 이 정치적인 자율권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속주 국가가 되는 것은 봉신 국가가 주로 반란을 일으킬 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속주와 봉신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봉신 국가라고 하면 왕 그대로 있어요. 왕권 계속 유지해요. 자치권도 유지가 되는 게 봉신 국가입니다. 그런데 속주가 된다라고 하면 총독, 즉 사크누라고 하는 총독이 파견되고 왕권은 단절되고 자치권은 상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봐서는 봉신이 훨씬 난 거죠. 그런데 이 봉신으로 있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는 속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모든 왕권과 자치권이 단절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살마네세르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해가 주전 722년, 어떤 이들은 720, 21 혹은 724, 23 이렇게 다양한 연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722/721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은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졌고요. 또 31년부터 35년에 연합 발굴단에 의해서 다시 또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발굴하다 보니까 수차례 파괴와 건축이 반복된 흔적이 드러났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철기 제2기의 문화 연구에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벽의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벽을, 그 다음에 성문을 발견해야 돼요. 성벽을 발견하면 이건 뭐냐,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문을 발견하면 이제 정방위를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앞인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아직 성벽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그 도시의, 물론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거는요, 독립적인 요새를 가진 왕의 광장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 성체는 주전 875년에서 850년 사이에 소위 오므리에 의해서 세워진 성체로 규모는 89m, 그러니까 이제 대략 90m 곱하기 1m 80.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죠. 이게 90이고 이건 180이죠. 아, 90m입니다. 90m. 이 정도, 이런 직사각형의 성체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성의 벽 두께는 한 1.6m 정도 되는 그런 벽 두께고, 그 다음에 마름돌 석공 기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열왕기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 성전 재건할 때 보았던 그런 성벽 성을 쌓는 돌로 건축을 하는 그런 다듬는 마름돌 석공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굴 무덤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다음에 제사에 사용된 신상들이 발견되어졌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페니키아와의 교역의 흔적들, 그래서 페니키아 예술의 양식, 또 그 페니키아 장인에 의해서 조각된 상아, 또 페니키아 토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페니키아와 교역이 빈번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되어진 것 중 하나는 뭐냐면 500여 개의 상아로 되어진 가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아를 얇게 펴서 우리가 이 작에 붙이듯이 붙여져 있는 그런 가구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지역과의 어떤 교역이 활발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하 제품들이 정확하게 어떤 연대, 어느 시대 때 것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주전 9세기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유형의 토기가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하니까 그러면 유다는 아시리아의 이게 이제 봉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리고 자치권은 인정이 된 겁니다. 조공은 따박따박 바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당시의 유다 왕은 아사리아죠. 아사리아는 우시아로도 불리는 왕입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통치했고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왕이에요. 그렇지만 이 왕의 통치 연원의 합은 68년이 지나 70년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사리아가 한 일은 엘롯, 오늘날 아카바만에 있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만에 위치하고 있는 텔 헬레이페가 아마도 엘롯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의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역대상 26 역대하 26장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는 우시아는 아사리아는 블레셋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관장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이런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좀 교만해져서 그가 성전에서 분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결국은 문둥병을 얻게 됐다. 이때 문둥병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아사리아 다음으로
그 왕이 된 사람은 요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요담 때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이 섭정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위 기간 중 왕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 요담이고, 원래는 아들이지만 그가 국내 대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치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담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는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과 그리고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의 업적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공받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의하면 그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고 16년간 치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2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아하스 제위 기간 중에 일어난 큰 사건은 이스라엘의 베가와 다메섹의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의 패배. 그러니까 아하스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에돔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이 심했던 것이 이 시대 역대하 28장 16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즉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지역과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가 북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사이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하 16장 5조 이하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디글랏빌레셋 3세가 다마스커스를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리무라고 하는 그런 연대 기록 방식이 있는데, 주전 733년 732년에 다메섹으로 아나쿠르 다마샤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는 투, 이거는 땅을 나타내는 랜드를 뜻하는 거고, 다마스카는 이것이 다마스커스로, 그러니까 뭐냐면 주요 사건이 뭐냐면 주전 733년 732년에 아시리아의 가장 큰 사건은 다마스커스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하 1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오자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아하스 시대에 또 하나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아하스가 다마스커스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제단을 세울 것을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시리아 제국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됐다, 유다에 유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록 문서에 근거하기보다는 제국주의의 정책을 모델로 고대 사회의 현상을 유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자기 종교를 플랜테이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두 학자 모르드카이 코간과 그리고 또 맥케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시리아 제국은 봉신국가에 대해서 아시리아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봉신국가가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속주가 되어야 아시리아의 신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속주가 되어야만 아시리아 신을 섬기지 봉신 때는 자기의 로컬 갓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다마스커스를 방문해서 그래서 아시리아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됐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이 학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보고 새로 지으라고 한 그 제단은 메소포타미아의 제단이 아니라 아람의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쪽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아시리아의 봉신국가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해졌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하스 때에 다른 어떤 그 모델의 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전통적인 종교가 확고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마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회의적인 입장이 반영되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국한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